일리테레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S7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보죠.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본 게임 고심 끝에 오늘의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 독립군을 겨냥한 일본의 무기 그중에 소총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뭐 일제에 청산되지 않은 잔재가 많은 가운데 한일 관계가 좀 악화 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자, 우리 민족을 탄압한 소총 더욱더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독립을 향한 우리의 불굴의 의지 또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세기 초반 뭐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이렇게 일본의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는데 빨랐잖아요, 일본이 근대화가요? 그렇죠. 일본은 이제 아시다시피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한말 우리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다른 길을 걸음으로써 이제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본은 하여튼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그 신사유람단을 유럽, 미국 이런 데 보내가지고 선진 소위 문물을 이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근대화에 성공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은데 제국주의 길로 이제 접어든 게 이제 참 일본의 그 잘못된 점인데, 약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발전 외에 그 무기 근대화, 현대화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하게 되고, 일본이 이제 근대적인 소총을 개발한 게 1880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 전에 일본이 그 포르투갈로부터 이제 조총을 받아들여 총을 받아 조총을 개발해서 우리 또 임진왜란 때 우리 민족을 우리 국민을 괴롭힌 이런 역할도 하고 그랬는데 여하간 근대화된 소총은 1880년에 이제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개발한 사람이 무라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라다 총 또는 13년식 소총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구경이 11mm고 13년식 명치 13년에 이제 개발을 그렇죠. 해서 2013년이 아니고 명치 13년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아직도 연호를 쓰는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지금 독자적인 용어. 지금 레이와인가 그렇죠. 그 전에는 그 뭐 저 소화인가요 한자로 그런 식으로 뭐 같은 뭐 있고 같은 뭐 몇 번 바뀌었는데. 자, 그럼 그 1880년에 만들어진 그 무라다 총 평가는 어땠습니까 이게? 일본 소총은요 이때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한동안 꽤 오랫동안 아주 독자적인 게 아니고 외국의 좋은 소총을 계속 모방을 해서 만들어 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력이 아주 뛰어났다기보다는 계속 이제 좋은 총을 흉내내는 그런 방식이었죠. 무라다 총이 이제 시초인데 이거의 단점을 보완해서 1905년에 그러니까 명치 38년에 38식 소총이라는 거를 제식화합니다. 이거는 이제 구경이 6.5mm. 그러니까 아까 무라다 총보다는 구경이 좀 작아진 거죠. 이 친구가 아니고 이놈입니다. 그쵸. 네. 놈의 자식이 아주 그냥. 도쿄의 이제 포병 공창에서 1905년부터 이제 43년까지 이제 생산이 됐고요. 근데 실제 생산된 거는 이제 2차 대전 때까지 생산이 된 거죠. 근데 이거 사용된 게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1, 2차 대전은 물론이고 그 뭐 에스토니아 독립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이거는 물론 2차 대전까지 된 거고. 근데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그다음에 6.25 전쟁, 우리 6.25 전쟁에도 이제 사용이 됐었고요. 6.25 전쟁 때 우리가 일본 총을 썼어요? 베트남 전쟁까지. 베트남전에서도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해방 이후에 해방될 때 일본군이 붕괴된 거 해체된 거 아닙니까? 철수하면서 그 일본군 무기들을 우리 한국군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한국군이 6.25 전쟁 초기까지도 이제 일본군이 사용하던 무기를 좀 썼죠. 그래서 이제 그 총을 사용한 것인데 우리하고는 당연히 좋은 인연이 아니고 악연이죠. 일본에서 썼으니까. 그래서 1905년에 을사 늑약 이후에 의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907년부터 9년까지 일본이 이제 우리 항일 의병을
진압할 때 이 주로 사용한 게 바로 38식 소총이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1920년에 그 유명한 청산리 전투라든지 이런 독립군과의 전투에서도 일본군 역시 이 38식 소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유명한 영화죠. 영화 암살. 네. 에서도 이 관동군을 포함해서 일본군이 이 38식 소총을 들고 나옵니다. 예. 아마 올 광복절에도 TV에 상영하고 있지 않을까? 네. 예. 암살 밀정 이거. 네. 네. 볼 때마다 재밌습니다. 예. 네. 뭐 38시 이것도 뭐 명치 38년에 만들어서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의외로 좀 길어 보이네요. 총이 이게 사진이라서 그런가요? 실제로 이 보면 뭐 사진을 보시면 좀 길어 보이는데 네. 실제로도 길어요. 127.5cm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 크기만 하는. 1m 27cm예요. 그러니까 총 치고는 굉장히 긴 거죠. 일본 영화 보면 네. 이렇게 긴 총들 들고 다니는 거 그게 네. 전형적으로 그게 이제 저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이 키가 크지 않잖아요. 네. 예. 그때는 보통 더 뭐 작았죠. 보거나 더 작을 때 그 당시에는 평균이 뭐 106cm 안팎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키에 비하면 또 상당히 길어 보이는 건데 이렇게 길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이 기본적으로 총검수를 중시했습니다. 착검을 해서 싸울 때 아무래도 체구가 작으니까 또 긴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길게 만든 그런 건데 아무래도 이 체구에 비해서 길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점이 많죠. 사진을 보면 난장이가 뭐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서구에서 이 일본 조롱할 때 이제 그런 이제 그림 또는 이제 사진이 많이 활용이 되기도 했다. 예, 127cm면 생각보다 엄청 긴데 그러면 다른 성능은 어땠습니까? 좀 파괴력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제 총탄이 6.5mm 탄이다 보니까 좀 예. 요즘 뭐 나토 제식 이런 거 다 7.62mm 뭐 이러시잖아요. 그보다 좀 작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등장한 이제 뭐 주요 소총 중에 예. 이탈리아의 카르카노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7mm 이상이에요. 당시에도. 그래서 1mm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차이가 큽니다. 이 파괴력 차이가. 이제 38식 보병총도 이제 인마 살상, 대인 살상용으로는 충분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노출되지 않은 곳, 뭐 뒤에 숨어 있다거나 차 안에 있다거나 이럴 때는 불리하게 작용을 했던 거고요. 무장이 빈약했던 이 항일 의병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당연히 병기였지만은 중일 전쟁 때 이제 중일 전쟁이 1937년 7월에 시작이 됐잖아요. 중일 전쟁 때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을 하는데 왜냐하면 중국이 7.92mm 구경의 소총 이제 마우저탄이라고 하는 마우저탄을 사용하는 GW98, KAR98K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군은 이제 엄폐물 뒤에 이렇게 숨으면 중국군은 저쪽에서 일본군이 쏘면 그걸 통과를 못 시켜서 중국군은 이제 무서워할 수가 있는데 일본군이 비슷한 엄폐물 뒤에 숨으면 통과를 해서 일본군이 뚫렸어요, 맞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인 열세가 되는 것이고 이제 중국이 쓰는 총은 이제 독일제 총입니다. 참고로 문제는 또 하나 있는 게 이 38식 소총은 당시에 대량 생산 기계로 된 게 아니고 다 수제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만드는 장인이 처음엔 했겠지만 나중에 총이 많이 필요하면 이제 아무나 데려와가지고 이제 비숙련공들이 이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전투 이 대량 생산한 것도 수제로 수제를 좋아하긴 해요. 칼도 수제 칼이 유명하니까요. 네, 아무래도 공장을 근데 못 이건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보급 명품을 만드는 것도 예, 아니고. 장인이 이거 두드려고 총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좀 보급에 문제가 있긴 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대량으로 막 정말 비숙련 노동자를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규격도 틀려지고 품질도 떨어지고 뭐 조병창마다 또 치수가 좀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품 호환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 또 사고도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340만 정이나 만들어내요. 엄청나게 많이 생산된 총이죠. 와, 그 당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두 명당 한정 뭐 이렇게 예. 진짜 엄청 만들었네요. 이렇게 많이 만들었지만 또 1939년에 이제 네. 소련 극동군하고 일본 관동군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이걸 노문한 전투라고 하는데 이때 일본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역시 이제 총을 쐈는데 저쪽이 뭐 탱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장갑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차량에 타서 일반 찝차 같은 데 타서 돌격해 오는데 이걸로 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38식 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노문한 전투 다음에 일본군에서도 최소한 차량 정도는 뚫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소총이. 그런 각성이 드디어 이제 좀 늦었지만 39년에 이제 생겨나는 거죠. 일본이 무슨 항공모함도 만들고 거함도 만들고 뭐 비행기도 만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소총 이거 우리가 밀린다 이러면 진짜 그 일본도 열 받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야말로 의지가 불타올라서 후속
소총 개발에 이제 착수를 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1939년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99식 소총이라는 건데 네. 아까 말씀드린 환기 2599년이어서 99식 이제 소총입니다. 일본 연어가 좀 일본 연어 참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왕 따라가는 게 있고 기원 600년부터 네, 시작해서 그렇죠. 있어요. 이게 또 있어요. 이제 두 가지의 일본이. 이제 기원전부터 시작되는 예, 예. 이 연어는 바로 이건데요. 아까보다는 좀 짧아 보이죠? 다른 사진을 똑같은 그 인기에도 뭐 저걸 보고 어떻게 짧은 줄 거랑 어떻게 비교해야죠. 예. 네, 앞에 거하고. 아, 저게 원래 거고. 네. 예. 아 옆에 뭐 형님이라도 누워 네. 계시는가 해야지 저희 구별을 하죠. 총신이 이게 좀 네, 그러니까 충실히 짧아진 거죠. 아, 네. 아 총신이. 예. 나머지 아 그렇군요. 그렇죠. 아 예. 나머지 뒷부분 개머리판 이름은 이제 비슷한 것이고요. 볼트 액션식 소총이고 자와 가늠세를 개량을 해서 명중률을 높였고 이제 제일 중요한 변화가 7.7 곱하기 58mm 탄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그리고 사이즈는 처음에는 이게 38씩하고 같았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군 최고에 비해서 너무 기니까 줄일 필요가 이제 네. 생긴 거죠. 그래서 길이도 줄이고 무게도 이제 감량을 줄이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초기 모델하고 비교해서 이제 단소총, 짧아진 소총이라고 불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99식 소총은 이 짧은 단소총을 의미합니다. 수제 그 제작 공정상의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99식부터는 이제 프레스 공법이 이제 도입이 돼서 뭐 규격이 안 맞는 거 어쩌다 이런 것들은 좀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징으로는 일각대 대공 조종기 외에 이 개머리판이 상하 접착식으로 제작이 됐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위에 예, 아래 위아래를 딱 붙여가지고. 그렇군요. 솔직히 좀 나아진 것 같긴 하거든요. 너무 네. 127cm 너무 길었는데 그러면 다른 쪽의 평가도 좀 좋아졌습니까? 뭐 화력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길이가 112cm. 그러니까 15cm 15cm 정도 네. 이제 짧아진 겁니다. 네. 예, 짧아졌고 그 외에 근데 이게 초기에는 뭐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뭐 전쟁 말기 되면 일본이 이제 우선 전쟁 물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도 일제 시대에 보면 온갖 것들 집안에 있는 것들 다 징발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세간살이들까지 막 징발해 가서 무기 만들어 쓰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철강제의 품질이 떨어졌고 또 이 비전문 인력이 생산하다 보니까 이 불량품도 많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제대로 만들어진 구식의 경우는 사실은 2차 대전 때 높은 평가를 받았던 그 M1903이라든지 모신나강 카98K 등에 비해서 뭐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군이 개발한 총기 중에 그래도 가장 성공적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넓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일본군이 보면 뭐 야마토 무사시 이런 세계 최대의 전함도 만들고 잠수함 그다음에 제로 전투기라든지 이런 함정 항공기 뭐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정상급 무기를 만들고 그랬는데 소총 그다음에 특히 전차도 보면 굉장히 작고 장난감 같은 게 많아서 일본 전차는 네. 어디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사람 하나 타면 예. 그걸로 꽉 찰 정도 느낌을 정도 그래서 뭐 미국이 M4 셔먼 전차 뒤에다가 일본군 전차를 실어서 우리가 이렇게 업고 다닐 정도 조롱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이게 전차냐 장난감이지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전차가 거의 현찮았고 소총도 그렇게 전반적으로는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니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볼 필요 있고요. 99기 소총의 이제 생산성을 떨어뜨린 요인은 이제 따로 있었는데 이게 참 일본의 이제 경직된 이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천황제 이 폐해가 단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장병들한테 주면서 일왕의 하사품이다 그러면서 준 거예요. 그 일왕 그 왕실의 그 상징 있지 않습니까? 뭐죠? 일본 국화죠. 예. 아, 국화와 칼할 때 그 국화요? 예. 이 국화를 이 문양을 총마다 다 새겨놓은 거예요. 일일이 그것도. 그런데 이건 뭐 붕어빵 찍어내듯이 막 찍어내도 부족을 파네. 그 문양 새기느라고 얼마나 그것도 그것도 수작업으로 했대요. 또 이거 수작으로, 이거 예. 조그만 망치로 그렇죠. 똑똑똑똑 그러니까 똑똑똑 해가지고 했대요. 예. 그 잘못하면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천황모독이라고 예,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은 뭐 예. 뭐야 그다음 뭐 천황함정 이렇게 막 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뭐 예. 그러니까 얼마나 또 정성스럽게 이걸 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이게 굉장히 이 비효율적인 그런 건데 사실은 전쟁이 겨우 이제 끝나갈 무렵
밀리고 거의 패망할 쯤 돼야 이제 돼서야 이런 그 북한 문양을 새기는 이거를 이제 중단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뭐 일왕의 상징이다 보니까 속된 말로 열심히 떼 빼고 광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더러워지거나 이러면 그러게 네, 훈장이야 이렇게 줄여서 준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얼차려 받는 게 아니고 그 수준이 아니고 막 얻어맞고 그랬대요. 그 총신을 네. 닦고 그래야 될 네. 거 아닙니까? 안에 부를 때 그거를 닦아야 되는데 그 문양 닦을 때 문양 땅들하고 이제 시간 이게 음각이면 하기하고. 안에 떼끼고 막 이랬을 텐데. 그렇죠. 그거 다 이렇게 그러니까 칫솔로 그것도 이제 뭐 칫솔이든 뭐든지 이 판에도 그쵸. 그랬겠죠. 예. 저기 또 치약으로 닦았을 거예요 이거. 그게 광이 잘 나거든요. 치약이 광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성능과 관련된 부분을 정비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엄한데 이제 시간 엉뚱한데 이 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게 참 일본의 그 비효율성, 경직성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장면입니다. 일본의 그 나름 뭐 천황제라가 또 그 문화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쟁에서 그거는 분명히 효율적이지 않고 전투력의 낭비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데요. 아 그렇죠.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 제가 뭐 저희가 지금 우리 독립군을 감히 겨냥했던 그 무기로 얘기하면 더 닦아야죠. 그냥 한밤중에도 보이게 막 그냥 광나서 우리 독립군분들이 다 보시게 막 광장에 야광 칠해야죠. 그냥. 또 이런 당시 이제 그 경직된 사고 방식을 보여주는 어처구니없는 예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구경이 커지니까 이게 7.5mm 탄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38식보다 총이 커지니까 화력이 강화가 됐죠. 그리고 길이는 줄어들고 반동도 제어가 돼서 굉장히 좀 나은 총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이제 이거 이렇게 하는 김에 미국의 M1이나 뭐 소련의 SPT-40처럼 좀 반자동 사격이 가능한 그런 소총을 하자. 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엔지니어들이 의견을 내자 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자동화를 요구하는 자는 근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탄환 소비가 많아지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고 한 방 한 방 따박따박 맞히면 되지. 그 많이 쏴서 뭐 헛방 쏘면 어떡할 거냐. 예. 처음에 잘 쏘면 되지. 그렇죠. 예. 근성이 부족해서 우다락하다가 총탄만 낭비하고. 그러게요. 이거 뒤에 왜 연장 탓하냐 이거 아닙니까? 정확히 맞힐 생각을 해야지. 정신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맙네요. 아니 엔지니어들이 물론 이제 그 당시엔 적입니다만은 그 적의 엔지니어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건데, 야. 우리하고는 정말 뭐 기묘한 악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당연히 우리를 겨냥한 총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99 소총은 일본 군부가 직접 운영한 9개 조병창에서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인천의 부평, 지금의 부평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던 얘기죠. 강요받아서. 그렇겠군요. 그렇죠. 예, 예. 부평 조병장은 이제 태평양 전쟁 말기에 99식 소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총포를 만들기 위해서 공출이란 명목으로 이제 한반도는 물론 중국 내륙 이런 데서 약탈한 각종 철강제가 또 몰려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총을 만든 거죠. 그래서 부평에서는 뭐 철로, 교각, 사찰의 범종, 그릇, 수저 이런 걸 다 약탈을 해가지고 우리 그때 어릴 때 배웠잖아요. 네. 약탈한 게 이제 이 부평으로 모인 겁니다. 거기서 이제 무기가 됐고 그 중 하나가 99식 소총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6.25 때는 이제 우리와 북, 피아가 모두 99 소총을 사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갖다 쓴 거죠. 남한은 우리가 북한에서도 또 그 인수인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 군들이. 일본과 예. 해산되면서 예. 꼭 이제 받은 게 있죠. 해방 후에 우리 군경이 맨 처음으로 보유한 화기가 이제 99 소총이었고요. 북한군도 당연히 비슷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또 해방 후 건너온 이제 팔로군 출신의 북한군 상당수가 노획한 일본군에게서 예. 노획한 또 99식 소총으로 이미 무장을 하고 있었고, 이제 전투에서 이겨서 뭐 노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억압했던 일제 총기가 좀 몇 년 안 지나서 서로를 겨누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총 자체를 가지고 또 뭐 이게 뭐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뭐, 예. 내가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데, 예. 그리고 이것도 많이 상승됐네요. 앞서는 뭐 300 몇만 정도 만들어졌더만요. 이것도 350만 정도 오, 만들어졌고, 근데 패전 때문에 정확한 이 생산량은 파악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기간이 짧았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것이고,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이 참전된 곳에서는 예외 없이 사용됐고, 예. 그리고 중국처럼 이제 노획한 99식을 사용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사용된 예도 많습니다. 예. 근데 이거 봉오전 전투라고 이제 그 우리 영화가 전 아직까지 못 봤는데, 네. 예. 그래서 독립군들이 그 기관총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좀
고증이 뭐 잘못됐다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이게 약간의 시차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기관총을 제대로 쓴 거는 봉오동이 아니고 그로부터 4개월 후에 벌어진 청산리 전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체코 군단의 무기가 우리 독립군에 흘러 들어간 얘기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체코 군단의 무기들을 받아서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가 활용하면서 이제 승리하는 데 도움을 이제 받았던 것인데, 그래서 이 마찬가지 기관총의 경우도 청산리 전투에서 사실은 제대로 이제 활용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뭐 우리 본 게임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군사 무기 마니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영화 볼 때 이제 이런 거는 또 굉장히 귀신같이 또 잡아내시죠. 분명한 것은 하여튼 일본군의 기관총에 우리 독립군들이 이제 고전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청산리 전투의 경우도 보면 일본군은 당시에 보병, 기병, 그 다음에 중화기 부대, 이제 기관총 부대, 뭐 심지어 포병 부대까지 무려 한 2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됐는데 우리 독립군은 그때 불과 한 2천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대 1의 우리가 열세 있었던 건데, 근데 그때 그 당시 그런 10대 1이 우세한 병력과 또 장비도 굉장히 우리보다 우세했죠. 그걸 갖고 이제 우리 독립군과 일본군이 싸웠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승리를 청산리 대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일본군이 그때는 그 기관총 이제 소총에서 기관총을 좀 넘어가는데 어떤 기관총을 썼답니까? 일본은 당시에 이제 홍범도 장군이 애용했던 38식 기관총이 있는데 그거를 개선해 가지고 1914년에 공능식 이제 중기관총인 3년식 중기관총을 개발합니다. 3년식. 3년식. 급탄은 보통 이제 기관총은 탄띠를 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탄띠에 받치고. 근데 그렇지 않고 독특하게도 이 보탄판이라고 부르는 30발째 금속재 탄판이라고 하더라고요. 탄판을 사용을 해요. 근데 최대 150발까지 넣을 수 있었다고 하고, 이유가 뭐냐면 러일전쟁 당시에 일본군이 수입을 해서 공식적으로 잘 써먹은 이제 프랑스제 호치키스 기관총이라고 있습니다. M1897. 이 구조를 이제 모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얘가 이제 3식 중기관총입니다. 그리고 호치키스 기관총은 얘거든요. 각도는 다르지만 사진에 상당히 유사한 형태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기관총으로 상당히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게요. 20세기 초반이니까. 그 아래에 있는 게 그 보탄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탄판이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탄통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영상 보면. 그래서 요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이제 보탄판이라는 걸 쓰게 된 건데, 이 클립식 급탄 방식이다 보니까 사격 초기보다 뒤로 갈수록 발사 속도가 빨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창이 가벼워지면 연사 속도가 빨라져서 발사 음도 달라져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군한테도 들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쟁할 때, 전투할 때 미군은 이제 2계열의 기관총을 딱따구리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따다다닥 좀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딱따구리가. 네, 딱따다닥. 그렇죠. 처음하고 되게 다르죠. 딱따구리 그렇게 울지 않고요. 40대 이상은 딱따구리. 근데 과자도 있었는데. 그렇죠. 만화. 근데 명중률도 괜찮은 편이고 성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장시간 사격 시 급탄이 어렵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보탄판을 끼워야 되니까. 근데 보탄판을 또 일정 길이 이상으로 이제 이을 수 있어요. 이을 수 있는데 일정 길이 이상 이으면 급탄이 잘 안 됩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총기 손질을 계속 해줘야 되고 쏘면서 손질 상태가 엉망이면은 이제 재밍이 쉽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려웠고, 또 무기가 굉장히 무거운 문제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쓰인 거예요, 이 기관총이? 이 30 중기관총은 이제 만주 사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930 중일 전쟁 초기까지 이제 일본군의 주력 중기관총이었죠.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이제 92식 후속 모델이 출시돼서 이 30 중기관총은 이미 이제 구형 모델이 됐는데, 92식하고 이제 사실 큰 차이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많은 수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래 92식 중기관총은 30 중기관총이 이제 개량형이죠. 그래서 종래의 6.5mm 탄이 위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져서 7.7mm로 이 구경을 키웠죠. 근데 실제로 생산된 건 많지 않아요. 종전까지 45,000점 정도가 생산이 돼서 적게 생산이 됐는데, 30과 마찬가지로 보탄판으로 이제 급탄이 되고 클립당 30발씩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30발인데 앞에 만들어진 30하고 이탈리아군 사용했던 브레다 M37, 그리고
호치키스 기관총 등과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맥심, 뭐 호치키스, 뭐 저 몇 번 다뤘던 이거 진짜 정말 그 시그니처급 그 당시 기관총일 텐데, 근데 호치키스 기관총 쪽으로 카피 방향을 잡은 게 뭐 공업력이 딸려서다. 이거는 뭐 뭔 소리입니까? 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일본 육군은 당시에 맥심하고 호치키스를 다 이제 접했었어요. 아, 예. 그런데 일본이 호치키스를 양산하기로 한 이유는 일본은 이제 보병의 기동력에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일본의 전술 특성상 호치키스가 더 맞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맥심 기관총이 굉장히 위력적이긴 하죠. 일본이 사실 러일 전쟁을 통해서 그걸 이제 겪었는데 빠른 보병의 기동 전술에 이 고정식 맥심 기관총은 너무 무거워서 도수 운반 한마디로 사람이 들고 이제 옮기기가 좀 힘들다는 것이고 이랬을 때 이제 다른 보병과 보조를 맞추기도 힘들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탄판식 호치키스 기관총을 도입을 한 거고요. 또 탄띠 같은 경우에는 이 거치적거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 도수 운반할 때 문제가 많이 생겨서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뭐 탄티가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할 수 없죠. 뭐. 네. 예. 그리고 1차 대전 때 이제 경기관총이 꽤 유용하게 이제 활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야, 그래 우리도 이거 경기관총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거죠. 1922년에 이제 11식 경기관총을 개발하게 됐는데 청산리 전투 이제 2년 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탄화는 이제 11식 전용 6.5mm 탄을 이제 활용을 했고 무게의 경우는 이제 8kg이 기준입니다. 근데 개량형이 나오면서 이제 좀 달라졌고요. 탄창은 이제 38 클립식 탄창이고, 그래서 이 기관총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보병용 소총 클립으로 장전하는 기관총이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이제 자동화기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이제 남부 키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만들었고요. 처음에는 이게 그 상자형으로 붙였다 뗄 때 할 수 있는 착탈식 탄창을 사용하는 이제 급탄 방식을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원생님이 얘기했던 보탄판을 이용한 클래식 이 급탄 방식은 야전에서 이게 들고 돌격을 해야 되는데 이 경기관총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아까도 우리가 이제 일본 이 제국주의 군대의 경직된 사고 방식과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 얘기를 했는데 뭐 여기서도 이제 그 일본 군이 어떤 군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기 또 국가 문양도 새겼대요? 그건 아니고요. 이 높으신 분들께서 이게 이제 탄창이 비싸니까 뭐 더 싼 걸 쓰라면서 이제 딴지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아리사카 소총 클립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포개놓는 방식을 도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이 썼던 5발 클립 탄창 6개를 급탄 상자 안에 차라로 끼워놓고 방해살을 당기면 이제 발사가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총탄 클립을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뭐 참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방식, 희한한 방식인데,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만들었으면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디어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연소가로 발사되는 속도가 소련의 M1910 기관총보다 떨어졌고 이 장고장도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클립이 눌어붙어서 아예 이제 뭐 발사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도 생겼다고 그러고요. 또 뭐 이제 급탄부도 자주 이 청소를 해줘야 되고 뭐 탄도 걸리는 이런 현상도 자주 발생을 했고, 이 반동들 경기관총이면 좀 약해야 되는데 뭐 또 엄청 셌던 모양이에요. 이 탄약도 6.5mm 곱하기 50mm 탄. 근데 이게 탄피가 너무 얇은 대신에 가스업은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얇은 탄피 압력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터져요?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총알에서? 볼트 액션식을 사용하는 단발 사격에서는 제대로 나갔는데 연발 사격에는 탄피가 파열되거나 뭐 찢어지거나 이래서 총 내부에 남는 일이 발생해서 이게 소위 송탄 불량 또는 탄피 배출 불량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연속 사격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문제점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화기소대장 해갖고 이제 기관총 냈거든요. 기능 고장 이거 K3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M60. 저 때는 M60이었는데요. 진짜 이거 막
근데 전시에 그거 진짜 이거 네. 이제 송탄이 안 되고 이거 탄피가 안에 끼고 이거 이제 심각한 건데 그거. 심각하죠. 오. 아니 적군이 막 몰려오는데 네. 그게 잠깐만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봐요. 격투할 땐 잠깐만요가 되죠. 근데 이게 사실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더 있어요? 네. 구조가 저렇다 보니까 이게 원활한 동작을 시키려면 작동 부위는 말할 것도 없고 저 탄피까지 기름칠을 해야 돼요. 탄피에다가 일일이 기름칠을 이거 클립에 넣는 것도 힘든데? 네, 일일이 한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에 경기관총에 자동 기름칠 장치가 들어있긴 했습니다. 오죽하면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걸 이제 중국으로 가져간 거죠, 일본에서. 네. 그랬더니 중국에 황사가 불어서 모래가 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혀 이제 쓸 수가 없게 되는. 기름에 달라붙으니까. 예, 기름에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예, 오히려 예.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장이 돼서 이거를 뭐 총검이라도 꽂아서 목총으로라도 긴 칼이 되니까 예.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99 소총은 물론이고 96 뭐 소총 이런 것도 전부 다 사실은 보병이 손으로 들고 다니는 웬만한 일본군 총엔 다 총검을 이제 꽂게 돼 있어요. 네. 일본은 그걸 좀 지양을 하는데 이 11식 경기관 총에만 총검을 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네. 이제 목검이 돼버리는 예. 그저 그냥 때리는 나무로 쇠 나무, 되는 게 아니라. 네, 목총. 예, 그 상태가 되곤 했었죠. 예. 그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본군들이 그 대안으로 뭘 했냐? 그때는 이제 중국의 국민당군이 ZB-26 경기관총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총이에요. 그 별명이 무고장 기관총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AK급인가 보군요. 예. 신뢰성이 높은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체코가 보면 지금도 총을 잘 만듭니다. 그 당시에 근데 유명한 체코산 총기의 그것도 대표 주자였다고 그러고 뭐 심지어 모든 경기관총의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듣는 그런 소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그 노획해서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기관총 ZB-26을 눈여겨서 받고 그래서 그 뒤에 이걸 거의 그대로 베끼다시피 해서 일본의 99식 경기관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임진왜란 때 그 조총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칼도 긴 칼에 무슨 뭐 그 갑옷도 뭐 이러는데 그런데 그 막강했던 일본 군을 상대로 왜군이죠, 왜군. 네. 네, 왜군을 상대해서 우리 조선만의 비밀 무기를 쏟아갑니다. 그 상대로 하는 게 무엇일지 저희가 본방 야사에서 만나볼 텐데요. 무려 20만 명의 일본군을 괴롭힌 조선만의 비밀 무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군의 침략으로 일어난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막강한 공격력을 갖춘 20만 명의 부대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최신식 무기인 조총은 멀리 150m에 있는 사람까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갖춘 일본이 기겁한 조선의 생화학 무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무기의 재료가 아주 오묘하고 기발했다고 하네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때는 1592년 임진왜란 초 왜군은 무서운 기세로 조선을 침략하며 청주까지 쳐들어오는데요. 이에 조선군은 왜군에게 함락됐던 청주성을 탈환하기 위해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싹싹 긁어 모으고 동원할 수 있는 병사들도 모두 소집하게 되죠. 드디어 청주성을 향해 돌격을 시작하고 최신 무기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왜병들은 조총을 마구 쏘아댔는데요. 이에 맞서는 조선군의 주무기는 바로 사마창. 창날이 서너 갈래로 갈라진 사마창은 원래 수렴용이나 어업용으로 쓰던 것이지만 무기가 턱없이 부족했던 조선군은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그리고 조선군의 또 다른 비장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조선군의 이 무기는 그냥 보기에는 대나무로 얼기설기 만들어
장난감 같은 모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어설퍼 보이는 무기 공격에 성벽으로 기어오르던 왜군은 아연실색 기겁을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무기의 재료에 있었는데요. 이 무기 정체는 바로 분뇨를 발사하는 분포입니다. 네, 조선군은 왜군을 이기기 위해 그야말로 변을 뿌린 건데요. 조선시대의 놀라운 화생방 무기 분포, 과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분뇨를 항아리에 모아 휘휘 저은 뒤 대나무로 만든 커다란 물통에 넣고 나무자루에 삼배를 감아서 만든 피스톤으로 성 아래의 적에게 분사를 했다고 하는군요. 무기치고는 만드는 과정도 참 거시기하죠. 그렇다면 이 분포가 정말 위력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임진을 한 당시 분포는 왜군들에게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분뇨줄기에 왜군들은 코를 틀어막고 우왕좌왕 당황했다는데요. 분포는 직접적으로 적의 전투력을 약화시키지는 못했어도 악취를 동반하면서 정신적 충격과 혐오감을 줬고 이 외병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전투 중 상처를 입은 적들의 상처에 분뇨물이 들어가게 되면 독이 올라 상처가 악화돼 전투력을 상실하는 효력까지 거뒀죠. 특히 분포 재료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금즙이었는데요. 금즙은 분뇨를 1년 이상 삭힌 것으로 독성이 매우 강하고 냄새가 지독했는데요. 그야말로 엑기스 중에 엑기스였던 거죠. 생각만 해도 참 더럽네요. 조금은 황당한 조선군의 민병무기 분포는 풍천유양의 그 사용과 효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기가 부족했던 조선군이 왜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민족의 수호신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후 분포는 정약용이 저술한 민보위에서도 수원 화성을 건설한 뒤 민병이 성을 지키는 데 사용한 무기 중 하나로 기록돼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괴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더니 더럽고 냄새나는 분뇨의 놀라운 변신 분포. 일본군을 이기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던 조선군의 간절함. 그리고 인분까지 무기로 쓸 생각을 한 우리 조상들의 기발한 발상이 만들어낸 조선시대의 놀라운 민병 무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 생화학 무기는 네. 이거 진짜 친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범주가 넓어요, 사실 생각보다. 네. 살상 능력까지는 없은 거 아니에요? 네. 아, 모르죠. 상처에 발른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대단한 게 했습니다. 예. 떡이 무서워서 피하다 더러워서 피하다 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이거는 무서움과 더러움을 겸비한 네. 지금 무서운 무기네요, 정말. 아, 근데 요즘 유행하는 말 그야말로 환경 친화적이고 가성비 좋고. 전쟁이 끝나면 바로 이걸 텔비로 쓰면 되는군요. 그렇죠. 예. 아, 네. 리사이클. 예, 그러니까 지뢰처럼 이게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이 자연에 해가 안 되죠. 예, 그러네요. 행복이 해체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데. 사람은 좀 불편해도. 네, 지금 거기서 이제 배추 잘하고 뭐. 그러면서 잘하고. 예. 아, 제가 또 아이디어 괜찮았던 그런 무기인가. 네. 근데 앞서서 그 일본의 대부분의 총에는 그 기관총 보급병을 이제 그 착검이 된다. 네. 예, 뭐 총검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사무라이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뭐 신기하네요, 그것도.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차 대전 이후로는 총검술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 사실 뭐 쓸 일이 이렇게 많이 쏴버리는 없기 때문에. 거 뭐. 예. 그래서 총검을 이렇게 통조림 따개로 많이 썼대요. 이렇게. 아. 예, 우리 숟가락으로 소주병 따듯이 그런 식으로. 그쵸. 뭐 대검의 예. 활용도가 그렇게 됐을 때. 왜냐하면 이제 착검한 다음에 적의 진지로 돌격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1차 대전 이후의 상황은 기관총이나 철조망, 뭐 포병 사격으로 피해를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 러시아는 이제 이런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총검술의 효율성을 아주 낮게 보게 됩니다만 그 유일한 예외가 일본입니다. 아마도 그 뭐 무사 무슨 검 이런 가치가 원래 문화적으로 크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1909년에 일본군의 보병 교범인 보병 조전의 내용을 보면 이 책인데요. 사격은 백병전을 위해 적에게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병전이 이제 핵심이고 사격은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가기 위한 수단이다. 거기까지 이렇게 도달하려고 네. 칼 쓸 수 있는 거리까지 가는. 그렇죠. 예, 그런 굉장히 전통적인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백병전은 일본 전통의 묘기이다. 역시 이제 아마 그 사무라이 뭐 칼 이런 일본도 이런 걸 생각한 것 같아요. 일본의 주특기다 이거죠. 예, 칼싸움은 우리의 주특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을 쏴가지고 우리는 거의 가까이 다가가서 칼로 적을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1909년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일본은 1938년에 하사노 전투, 장보봉 전투라고 하는, 그리고 39년에 한인골 전투, 노모난 전투라고 하는, 또 여기서 이제 소련군의 탱크에 총검으로 맞서게 됩니다. 결과는 당연히 그렇죠. 고난만하죠. 예, 당연히 패배하게 되는 거고요. 또 2차 세계대전 때를 보면 또 이런 경우들이 많죠. 반자이가 만세잖아요. 만세. 반자이 하면서 이제 이 천황폐하 만세하고 이 총검하고 일본도 이런 걸 들고 그냥 적진으로 돌격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그런 어떤 분위기하고도 또 이어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최신 소총에도 착검 기능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 기간 중에 사용된 그 유일한 기관 단총이 있어요. 아, 기관 단총. 단총. 네, 기관총에 기관 단총. 예. 기관 단총은 사실 독일군이나 이쪽이 굉장히 유명하죠. 네. 사실 뭐 미국은 톰슨이라든지, 근데 일본은 사실 뭐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관 단총은 없었는데, 그래도 그 사용했던 게 이제 백식 기관 단총이라고 있었는데, 원래 이제 일본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총이 세계적인 수준에 봤을 때 그다지 그 정상급은 아니었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별 볼 일 없었던 게 이제 이 기관 단총 SMG 계열이었는데, 이게 이제 현재까지 살아남아서 세계에서 이 실물이 박물관에 남아서 보관된 전시된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 소유는 물론 이제 갖고 있는 게 있는데, 호놀룰루 미 해군 박물관에 딱 하나 있는 게 유일한 곳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바로 말씀드린 백식 기관 단총 모습입니다. 길어 보이는데. 불편해 보이네. 기관 단총의 개머리판을 저렇게도 만드는군요. 네. 보통 짧게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네. 쏘거나 이렇게. 이제 당시에 이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삼국 동맹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일본이 독일의 MP-18을 수입하면서 이거를 모티브 삼아서 이제 1939년에 개발을 했고, 근데 이게 원래 대량 생산하려고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총검수를 중시하기 때문에 착검 기능이 이제 중요한데, 이 기관 단총은 이 착검 이 개념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 그냥 권총에도 아직 권총에도 권총에도 짝검 중요하면 또 경직이 돼서 정말. 그래서 생산량도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조족질, 세발이 피라고 할 정도로 적었고, 어느 정도였냐? 만정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총이 만정이 안 될, 이것도 전쟁 상황인데 만정이 안 될 정도 생산됐다고 그러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개인 지급품이잖아요. 개인화기인데 네. 기관 단총. 그래서 일부 이제 특수부대에만 이제 보급이 됐다고 그러고, 분당 뭐 한 300에서 350발의 발사 속도를 갖고 있었고, 중량은 6kg, 그리고 탄창은 30발들이 탄창을 썼다고 그럽니다. 구경은 이제 8mm 탄을 썼고요. 사진 보여드렸지만 거기 보면 이 착검 장치하고 양각대가 있어요. 기관 단총이 적진 돌격할 때 쓰는 건데 거의 유형은 경기관총 수준이었다. 그런 생각이 그 개머리판도 좀 예. 이게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이제 광복절 74주년 우리 광복절을 맞아서 독립군을 겨냥한 우리 민족을 탄압한 일본의 무기 소총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적어도 이 총기에 있어서만큼은 일본군이 2차 대전 때 그다지 뭐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그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럽기도 한데, 여하간 오늘 마침 이제 광복절 저희 특집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이 요즘 뭐 하여튼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우리하고 일본 사이 이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뭐 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새삼 느끼는 거는 역시 우리 힘을 길러야 되겠다. 이 우리 힘이란 건 경제력, 뭐 군사력 이런 것도 포함한 이른바 부국강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그냥 국산화, 네. 소재 산업의 발달, 네. 뭐 기초과학 이거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일단 뭐 현실에서 평화는 힘이 없으면 가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행히도 그나마 이 총들이
그래도 다른 열강 제국들에 비해서 좀 부족했다라는 점이 그래도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당시에 우리 의병이나 독립군들의 정말 빈약한 상황에서는 또 얼마나 또 무서운 적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죠. 열악한 그 전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또 빛나는 승리를 거둔 우리 독립군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독립군들과 상대했던 그 정말 이 적들의 무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본게임 여기까지인데요. 제 본게임은 다 아시는 것처럼 국방TV 앱을 통해서 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본이 그러면 총을 아까 말씀 전차. 네. 맞아요. 존재감이 전혀 없죠, 전차가. 그러니까 전차도 오죽하면 탱크 M4 셔먼 뒤에다 싣고서 그 뒤에 이게 올라가요, 이렇게요? 실려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끄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요. 올라가. 진짜 업었다는 게 그냥 업었다는 게.